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원래 영상을 쉬려고 했지만 그래도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과연 기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신뢰도에 금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영상을 더 찍게 됐고요. 일단은 그렇죠.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많은 악재 뉴스를 가지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도 수만 가지 이유가 있고요. 오르는데도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급락이 나왔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바토클리맙 테드 임상 실패가 그 이유고 명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성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긴 기회가 됐고,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 제가 뭐 사라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주식이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떨어지는 주식 없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떨어질 때 어떻게 사느냐? 그쵸? 떨어질 때 어떻게 그렇게 사고, 오를 때 어떻게 그렇게 팔지? 떨어질 때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고, 오를 때는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요. 그쵸? 근데 악재가 있을 때 사야 되는데, 그러면 떨어질 땐 사야 되니까 악재가 있으면 사야 되는데, 악재가 있으면 어떻게 사지? 사람들의 심리가. 호재가 있으면 사고 싶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악재가 있으면 팔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주식이 거꾸로 돼요. 호재 있을 때는 주식 가격이 올라가 있고, 악재 있을 때는 주식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 있을 때 주식을 사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요. 그러다가 또 나쁜 소식 나와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싼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악재가 있을 때 살 줄 알아야 되고, 호재가 있을 때 팔 줄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게 너무 어렵죠. 당장에 악재가 터졌는데 이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어떤 용기로 사야 되는지, 그쵸? 어렵죠, 그쵸?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렇게 토요일에 하루 쉬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악재가 반영이 됐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건 사실 내 투자 철학과 결합된 그 종목의 공부? 또는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나의 확신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전망에 대한 나의 확신? 이런 것들이 좀 생겨야, 떨어지더라도 사야겠다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다 그래서 나의 투자 철학을 막 이렇게 휙 저렇게 휙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A라는 투자 포인트를 잡고 나는 샀는데, 이게 만약에 무너졌어. 그러면 A라는 투자 포인트 말고 뭐 있지? 투자 포인트 B도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선택입니다. A라는 투자 포인트가 훼손돼서 나는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셔도 되죠. 사실 본인의 투자 철학이 이렇게 투자 포인트로 잡았는 부분이 훼손됐으면 파는 게 마음 편하죠, 사실. 근데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투자 포인트가 A, B, C, D, E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C다. 그러면 C를 바라보고 가는데, 그 주변에 A, B, C 빼고 D, E 이 네 개는 여러 가지 어떤 분이 표현하시기를, 큰 바다를 항해를 하면서 잔잔한 높은 파고는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런 거에 불과하고 나는 이 투자 포인트 C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 A, B, C, D, E들이 좀 흔들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밀고 가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또 오히려 A, B, D, E가 흔들려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 아닌 기획, 저 나름대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으로서 기획 아닌 기획을 한 건, 이럴 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점에 물렸어요. 5만원대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만원대 내려왔잖아요. 마이너스 10% 20% 막 되셨을 텐데, 5만원대 샀는데 지금 4만원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5만원에 다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나는 팔고 도망갈 거냐?
아니면 가지고 있을 거냐. 지금 이게 기로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는 건 물타기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물타기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잘 하시는데 과연 내가 본전이 왔을 때 이거를 팔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팔지 않고 가져간 이후에도 수많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할 텐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는 뭐가 결정하는지, 그거는 바로 투자 철학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나의 지식, 습득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종교처럼 믿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다면 바로 팔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한올바이오 파마의 투자 포인트가 제가 그레이브스병이라고 2017년 그레이브스병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투자 포인트가 만약에 훼손이 됐으면 팔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테드 임상 3상 결과에서 그 갑상선 항진증인 사람들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진행했던 데이터와 다르게 부족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도망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똑같은 데이터를 증명을 함으로써 한 번 더 증명을 하게 됐고 오히려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면 그레이브스병의 임상은 지금 갑상선 항진증이 심각한 환자들을 위주로 환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드 임상에서 갑상선 항진증 환자들은 갑상선 항진증이 심하다기보다는 ATD, 항갑상선 약물로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었는데 그 조절이 되고 있던 환자들이 그러니까 조절이 되고 있었는데 기본 일반 갑상선 항진증을 가진 환자들, 그러니까 심한 환자들은 아니고 일반인들보다는,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영어포 임상에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투여를 했을 때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그레이브스병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갑상선 항진증이 심한 사람들이 환자군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환자군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레이브스병이 조금 덜 심한, 갑상선 항진증이 조금 덜 심한 환자들에게도 약효가 있구나. 그러니까 환자군 폭이 좀 넓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오히려 환자군 폭이 넓어진 게 증명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3상을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히려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일단 2027년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전 아닌 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진전이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훼손되지 않았다. 바토클리맙 테드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면 좋다, 보너스다. 하지만 실패한다 그래서 목표가, 기업가치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이런 극심한 변동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그때는 바토클리맙 테드 결과 터지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한가에서 뭐 사셨다, 싸게 사셨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포인트는 틀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2027년이 메인이다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일단 투자 포인트를 저는 그렇게 짚고 가고 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그 그레이브스병 구름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레이브스병 3상과 2상의 1차 평가지표 차이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까 호르몬 수치 정상화율 같은데 2상과 달리 3상은 ATD 중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ATD 중단이 변수가 될 수 있을런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다루려고 영상을 좀 찍을 거고요. 그리고 질문 한 가지 더 보시면 청원참여님 매번 많이 도와주시는데 RA 성공 기준이 ACR20으로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니포칼륨합 ACR20 몇 나왔죠? 라고 하셨습니다. RA 성공 기준은 임상 2상에서 지금 오픈라벨 임상 진행하고 또 위약군 대비 위약군 임상으로 넘어갈 텐데 RA 지금 2상 류마티스 관절염이 지금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이긴 하지만 임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상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거, 2비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상 2비상 단계인데
지금 ACR20으로 주요 평가지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ACR20으로 정해져 있고 니포칼리맙 ACR20이 아마 한 45% 정도 나왔을 거예요. 위약군은 한 20% 나오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비교 우위다 라는 것들이 좀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환자군이 많아졌으면 이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할 수도 있는데 니포칼리맙 이상 환자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꿀님 팬님, 한올이 믿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5년 동안 사팔해본 결과 제때 약속을 지킨 적도 없고 매번 신뢰 잃는 행동들의 반복이 많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이오주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지적 잘 해주셨어요. 너꿀님 팬님 감사하는데, 바이오주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예요. 임상 발표 예상 시기를 회사도 일단 예상은 하는데 2년 3년씩 걸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막 하기 때문에 환자가 막 모집됐다 이탈도 되기도 하고 새로운 환자 모집을 다시 하기도 하고 중간에 저번에는 코로나도 터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이오주라는 바이오 회사들의 임상에 대한 그 기간이 워낙 길고 업황처럼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딱딱딱 지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들면 일단 임상 개발이 끝난 약물이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좋은 약물이잖아요. 그 좋은 약물이 개발이 다 끝나 있어요. 이제 여기저기 계약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정도는 계약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 계약을 마무리할 거라는 게 대충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아예 몇 월 며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분기 안에 계약 내겠다. 이 정도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바이오주 이렇게 임상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오늘 임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한 내년 하반기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쯤 환자가 이탈하거나 어디 재반 사정 때문에 임상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반기에 발표하려고 그랬더니 상반기로 좀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바이오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한올이 미루고 싶어서 미뤘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한올이 만약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주가를 열심히 띄우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한올은 사실 진짜 말이 없거든요. 한올은 결국은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올 IR 거의 없어요. 그쵸? IR 활동이 정말 없어요. 한올이. 그러니까 IR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DNA로 알고 있어요. 한올은. 옛날에 저는 그때 당시 주주가 아니었지만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한번 호되게 신뢰도를 잃은 적이 있거든요. 실패인데 성공으로 발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한올 기업의 DNA는 공시나 IR 자료 함부로 떠들질 않습니다. 그 말은 주가 띄우기 이런 거 없어요. 한올은. 주주 입장에서 좀 답답하긴 하죠. 좋은 건 좀 홍보도 하고 안 좋은 거는 좀 이렇게 숨길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한올은 그냥 조용합니다. 그리고 팩트가 딱 나오면 그때 공시하든 보도자료를 내든 딱딱 그렇게만 대응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신뢰도라는 게 바이오 기업의 데이터는 숫자로 증명한다는 그 신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좀 주주 입장에서는 답답하긴 한데, 사실 다른 바이오 기업들, IR들 잘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제 생각엔 그래요. IR도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너무 과한 IR을 통해서 주가는 막 올라가죠.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데이터는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급락이 있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바이오주 회사들의 멀리 봤을 때는 그 바이오 회사의 신뢰도가 많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데이터로 증명하면 되는데 IR 난무하고 보도자료 배포하고 공시보다 보도자료 막 뻥튀기로 하고 막 그래버리면 피해는 다 주주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주가가 좀 덜 올라더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기업 그 신뢰도에 금이 가지는 않을 거고 숫자로 증명해 나가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 한올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주주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레이브스병 구름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더 깊이 있게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바토클리마 페이스 2 리미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 2025년 9월 달에 나온 자료고요. 이때 9월 달에 나온 이후로 이뮤노반트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기다가 이거 이후로 빵 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고 있는 거거든요. 뭐 또 지금 전쟁 때문에 살짝 떨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테드 데이터가 실패라 그래서 엊그제는 마이너스 2점 몇 프로로 마감을 했지만 테드 안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지금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확인했기 때문에 재현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전쟁이 안정화되면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레이브스병의 효과가 있어서. 이제 슬슬 미국에서도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뮤노반트가 그레이브스병을 시작한 이후로 다른 제약사들도 그레이브스병의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1등이고 퍼스트 인 클래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제약사들도 속속들이 그레이브스병 임상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이제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는 증권가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고 그럼 이런 데이터들에 집중을 할 거고요. 이런 양질의 데이터가 나온 게 지금 이뮤노반트가 거의 최초이자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 얼마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도 하고 진정도 하고 뭐 호르무즈 해협도 해결이 되고 유가도 안정이 되고 하면 점점 이렇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들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복습을 한번 해보면서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질환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문제인 질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문제인데 갑상선 호르몬이 T3, T4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하는데 이 호르몬들의 수치가 올라간 게 문제거든요. 이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질환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럼 이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어떻게 낮춰주냐를 지금 이뮤노반트가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바토클리마브로 1세대죠. 1세대.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 아프게 떠나보내야 하는. 그리고 청원참여님이 그때 뭐 일본 판권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바토클리마브는 이제 여러분들, 보내줘야 돼요. 이제, 바토클리마브는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본인 할 일 다 하고, 바토클리마브 덕분에 MG, CIDP 개척했고요. 그레이브스병까지, 리드 파이프라인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레이브스병까지 바토클리마브로 개척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험지를 바토클리마브이 열심히 잘 뚫어놨어요.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바토클리마브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떠나 보내줘야 돼요. 저희 일본 판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국 뭐 다른 판권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에서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 바토클리마브로 중재를 하고 있는데, 바토클리마브이 만약에 중재가 절차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CSPC에서 이제 팔기 시작을 할 건데, CSPC에서 팔더라도 그렇게 매출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기업가치 제외. 바토클리마브는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바토클리마브 빼버리면 되고, 이제는 아이메로프로바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2세대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바토클리마브는. 자, 그래서 일단 바토클리마브 1세대로 진행을 했던 그레이브스병 약물이고요. 일단 1세대 때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호들갑들인지 기대가 많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건 오픈라벨 임상이었습니다. 오픈라벨 임상은 뭐냐면 환자들한테, 의사들한테 이건 진짜 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오픈라벨 임상이라는 게 개념 입증 임상, 그러니까 이 약이 질환에 정말 효과적일까라는 1차 관문인 이 개념 입증 임상, POC라 그러는데 Proof of Concept, 이 개념 입증 임상을 할 때 오픈라벨을 많이 쓰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약입니다라고 속이고 이런 심리적인 효과보다는 이 약이 정말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을까만 증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가짜 약과 진짜 약 투여군 간의 비율 비교를 해서 이 약이 정말 약으로 인한 효과입니다라고 유효성을 입증하는 개념보다는 이 약이 질환을 가진 환자들한테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 라벨 임상은 의사든 환자든 다들 이게 진짜 약인지 알고 투여를 받아요. 일단 아셔야 되고, 일단은 키 엔드포인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키 엔드포인트가 뭐였냐면 T3, T4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below LLN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T3, T4가 일반인 기준의 호르몬으로 낮춰주는 거. 그러니까 T3, T4가 높아서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 환자들이 일반인과 동등한 T3, T4 갑상선 호르몬 수치로 낮춰주는 거, 또는 LLN, 그러니까 하한선까지 내려가 주는 거.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 수준 또는 정상 수준보다 더 아래로 떨궈주는 게 주요 평가 지표였습니다. 1차에서는 Do not increase ATD dose. ATD라는 항갑상선 약물이 지금 그레이브스병 1차 치료제인데 1차 치료제 용량을 증량을 안 시키고, 그쵸? 용량 증량 없이 ATD, 그러니까 ATD를 예를 들어서 5ml 먹었던 사람은 계속 5ml 먹은 상황에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성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ml 먹었던 사람이 안 먹어. 0ml야. ATD, 항갑상선 약물이 알약이거든요. 알약을 끊었어. 알약을 끊었는데도 호르몬이 떨어져. 그러면 오케이, 이 사람 성공.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수치만 본 거예요. 호르몬 수치. 용량 증량 없이. ATD라는 알약 용량 증량 없이. 이게 막 10g 먹는, 10ml 먹는 사람도 있고 15ml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ml 먹는 사람들은 5ml로 떨구고 호르몬도 떨구거나, 아니면 10ml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ATD 약을 먹으면서 10ml 용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늘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do not increase니까 10ml 용량을 그대로 먹으면서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다? 그럼 성공. 이해되시죠? 이렇게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5명이 참가를 했고 680ml를 12주간 투여를 했다가 스텝다운 방식으로 이제 340mg으로 이제 나머지 12주를 투여를 해서 총 24주를 투여를 했는데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임상이 다 끝나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주요 평가지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측정 다 한 다음에 결과 내놓고 난 다음에 약을 투여받지 않고 남은 24주, 그 뒤에 24주를 약 투여하지 않고 환자들을 모니터링을 해본 거예요. 25명 중에 21명만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4명은 어디 갔죠? 그쵸? 21명만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픈 라벨 임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연령대별이나 뭐 이런 임상 참여 환자들의 뭐 이런 그 비율, 아니면 뭐 이런 상황,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25명의 uncontrolled Graves disease patient,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그레이브스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25명이 참가를 했고, 12주 차에 25명 중에 20명이 T3, T4가 정상 상한 수치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ATD 도스가 베이스라인보다 이하, 그러니까 ATD 도스를 늘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25명 중에 20명이 효과가 있었어요. 12주 차에. 근데 24주 차가 됐더니, 그러니까 용량을 340으로 낮추고 나서 12주를 투여를 해봤더니 25명 중에 18명 숫자가 줄었죠. 그렇죠? 18명만 반응을 했습니다. 48주까지, 24주에서 48주까지 약을 투여 없이 환자의 경과를 봤더니 총 21명이 팔로우업이 됐고, 그 중에 17명이 이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25명에 대한 데이터를 참여를 했던 환자들 중에 21명이 patient off drug for 24 weeks까지 그러니까 약물 처방 없이 지속해서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 21명만 관찰이 더 됐는데, 그 중에 17명만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거의 25명 중에 17명은 바토클리마브로 평생 ATD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17명 정도가 ATD 약물을 증량하지 않고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쵸?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17명, 뒤에 여기 48주까지 17명이 반응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 17명에 대해서 보니까 ATD를 완전히 끊는 사람이
47%, 거의 50% 가까이가 ATD, 항갑상선 약물을 평생 먹던 사람, 아니면 먹었다가 끊었는데 재발해서 용량 증량해서 또 먹고, 또 끊었다가 재발해가지고 용량 증량해서 또 먹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평생, 예를 들어서 한 10년 먹었다 해봐요. 10년을 이렇게 먹었던 사람이 바토클리마블을 만나고 ATD 프리가 된 겁니다. 그쵸? 이해되셨죠? 그리고 5명은 ATD, 항갑상선 약물 알약을 2.5mm만 먹고 유지를 했어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유지를 했고, 나머지 4명은 2.5mg 이상 ATD를 먹은 사람들이 ATD 2.5mm, 그러니까 17명 중에 13명, 요렇게 13명은 2.5mg 미만으로, 이하로 6개월간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2.5mg 이상 먹는 환자도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쵸? 이분이 ATD를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여기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환자들은 17명으로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단 ATD를 누가 끊었냐, 2.5mm만 먹었냐, 2.5mm 이상을 먹고 있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됐고, 이게 지금 오픈라벨의 문제는 항상 그거거든요. 오픈라벨 임상의 문제는 이게 진짜 약이라는 걸 알고 먹기 때문에 환자든 의사든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평가들 중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안구건조증도 그렇고 류마티스도 주관적인 그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느낌, 의사의 느낌, 뭐 이런 걸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곳들은 이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하거든요.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가짜 약도 진짜 약이라고 해놓고 먹으면 진짜 약처럼 효과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이 오픈라벨 임상은 이 심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약인지 알고 먹는구나 하니까 증상이 2 정도 개선될 게 5 정도 개선됐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주관적인 평가를 만약에 한다면. 그쵸? 정말 효과가 이 정도인데 5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몸의 변화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사실 24주간 투여를 하면서, 그리고 약을 투여를 안 했잖아요. 그쵸? 약을 투여를 안 하면서도, 약을 투여를 안 했는데 이건 진짜 약이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약을 투여를 안 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심리적인 효과가 좀 있더라도 이 호르몬이라는 게 심리적인 효과로 계속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고, 그럼 물 먹을 때도 약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죠. 왜? 그쵸? 호르몬이 계속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갑상선 호르몬이 평소에 이만큼 있다가 항진증, 그레이브스병이 걸리면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바토클리마블 넣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그리고 정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심리가 만약에 심리로만 작용한다면 일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떨어져서 유지가 오래 된다는 거는, 이거는 심리로는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픈라벨로 지금 임상 이상을 바토클리마블을 했다고 해도, 이 심리가 개입을 했다고 해도, 이 수치는, 객관적인 호르몬을 측정하는 이 수치는 심리로 내가 컨트롤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예. 아니, 음료수 먹으면서 약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먹지 왜?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병이었으면, 그쵸? 질환이 이렇게 심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오픈라벨이라고, 이거 오픈라벨이잖아, 믿을 게 묻대잖아가 아니고, 오픈라벨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임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결국은 약을 안 먹은 환자들이 25명 중에 8명이 약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그쵸? 25명 중에 8명은 약을 안 먹게 된 겁니다. 과연 가짜 약을 만약에 똑같이 24주차까지 투약을 했으면, 가짜 약을 투약한 환자가 48주까지, 그러니까 24주까지는 가짜 약을 계속 투여하고 나머지 24주는 약을 투여하지 않고 48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이 가짜 약을 투여한 환자들이 있었다면, 가짜 약을 투여해서 24주까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었겠지만, 그 효과가 만약에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여를 받았는데 진짜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유지를 해요. 바토클리마블 가짜를 계속 투여했는데도. 환자는 진짜 약인지 알고 먹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쳐요. 가능하다고 쳐봅시다. 쳐요. 근데 약을 뚝 끊어요.
가짜 약을 끊은 거잖아요. 그쵸? 진짜 약인 줄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짜 약을 끊은 거예요. 가짜 약을 끊고 24주를 또 보내요. 그럼 이 호르몬 수치가 가짜 약을 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튀겠죠? 그렇죠? 진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가짜 약을 끊었는데 이렇게 갈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환자가. 그렇죠? 심리도 끝났잖아요. 약을 투여 안 하잖아요. 이제 심리로 이 호르몬을 누르는 건 끝났어요. 가짜 약을 투여를 한 사람이 24주에서 48주까지 약을 투여를 안 하고 48주째 결과를 측정을 했더니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고 ATD 약도 끊었더라가 될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뮤노반트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구름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그레이브스병 임상은 이 바토클리맙은 호르몬 수치만 주요 평가 지표로 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호르몬 수치만 좀 낮아진 걸로 주요 평가 지표로 설정을 했는데 어디 보자. 여기 주요 평가 지표 호르몬 지표로만 설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임상 3상의 주요 평가 지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ATD free 반응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약을 넣은 사람이랑 진짜 약을 넣은 사람이랑 반응률을 봐요. ATD free 가짜 약을 넣은 사람은 ATD free가 없겠죠.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운 좋게 그레이브스병이 지가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약 때문 효과가 아니죠. 심리적인 효과든 아니면 어차피 나을 사람이었든지 어차피 괜찮아질 사람이었든지 해서 심리적인 효과가 이렇게 된다면 이 위약 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바토클리맙으로 만약에 투여를 받은 사람은 숫자가 높겠죠. 그렇죠? 여기서 8명이 치료가 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약군과 반응률 간의 비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군이 만약에 10%인데 반응한 환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만 반응했는데 반응한 환자가 100명 중에 50명이야.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p-밸류가 이제 산정이 돼요. p-밸류가 산정이 되는데 p-밸류가 0.05 미만이면 이게 진짜 약으로 인한 효과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해집니다. 그쵸? 이 통계적으로 유의를 해진다는 거는 환자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 높아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픈라벨 임상은 위약군 자체가 없어요. 약인 줄 알고 다 투약을 했기 때문에. 가짜 약입니다 하고 투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으로 다 투약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이 24주에서 48주 이 기간은 심리적인 효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을 끊은 사람이 8명이 된 겁니다. 원래 투약을 하다가도. 그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던 표니까, 이거는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도록 유발하는 이 T랩이라는 항체가 이제 줄어들어야 좋은 건데, 이 바토클리맙 680ml 넣자마자 확 줄고잖아요. 그죠? 확 떨구고, 이 점선이 이제 T랩입니다. 확 떨구고, 그 다음에 계속 어느 정도 감소를 하다가, 스텝다운, 340ml로 스텝다운 하고 나서는 이게 뭐 살짝 오르긴 합니다만, T랩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그쵸? 보니까 이게 라인이 보통 한 여기 12주차까지 하니까 한 70몇 퍼센트, 70% 후반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 뒤로 희한하게 24주까지 약물을 투여하고 48주까지 봤을 때 항체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지만 이 T랩이라는 안 좋은 예는 나쁜 항체는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T랩이 없어지니까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호르몬이 팡 튀질 않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IgG는 제대로 올라가서 면역 기능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이 이제 관해가 일어났다라고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뭐 공부해야죠, 뭐. 그쵸?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토클리맙은 이렇게 임상 결과가 났고요. 그래서 여기 바토클리맙 페이스 2랑 IMVT140이 우리의 애지중지 애기 아이메로 이 아이 같은 아이는 어떻게 진행을 임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과거 바토클리맙 임상과 아이메로프로바트 임상이 뭐가 다른지를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오픈라벨이고요. 이거는 이제 위약군이 있는 플라시보가 있는 가짜 약을 넣어주는 군들이 생겨서 가짜 약을 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했는지 진짜 약을 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이 반응률이 가짜 약 넣은 사람과 진짜 약 넣은 사람의 차이가 커서 진짜 이건 약으로 인한 효과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이번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임상이고요. 위에 건 이제 오픈라벨이었죠. 그 차이는 아셔야 됩니다. 12주간 680mg으로 투여를 하고 80% 환자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25명 중에 20명이 반응을 했고 12주간으로 떨궜더니 25명 중에 아까 18명 반응으로 72%로 낮아졌죠. 그죠? 그 다음에 24주 동안 약을 끊어봤더니 50% 아까 17명 중에 8명이 ATD 프리를 반응을 했습니다. 21명 중에 아까 몇 명이었죠? 17명, 21명 중에 13명. 17명 중에 18명. 17명 중에 18명. 17명 중에 8명이 이제 ATD 프리를 경험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랑 차이점 뭐냐면, 일단 그룹 1은 아이메로프로바트는 52주 동안 고용량으로 계속 때려 박아요. 그룹 1은. 이제 그룹 1에 누가 들어갈지는 이제 아무나 랜덤 배정입니다. 그룹 1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52주간 계속 투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이 심각한 환자들인데 52주 동안 계속 투여를 해서 트랩 수치를 계속 떨궈놓는 겁니다. 항체 수치를 52주 동안 이렇게 계속 떨궈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평가 지표가 뭔지 뒤에 나오니까 주평가 지표를 평가를 하는 거고, 이 그룹 2라는 환자는 처음에 600mg을 투여를 해요. 떨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600mg 14주를 투여를 해요. 이게 둘이 합치면 26주잖아요. 왜 12주 14주를 깎았냐면, 따로 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12주 있죠. 이거랑 차이점을 보려고. 그쵸? 스텝 다운 했을 땐 이렇게 나왔는데, 스텝 다운 안 하면 얘가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위에 거랑. 여기 그룹 1이랑 그룹 2랑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룹 2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이제 26주가 딱 지나면, 총 52주 임상이라서 여기는 12주 했는데 여기는 12주, 14주에서 절반인 26주를 맞춘 거예요. 이 14주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12주, 14주에서 26주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쵸? 나머지 절반은 플라시보로 빼려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 26주까지 고용량을 투여해서 T랩 수치를 이렇게 쭉 낮춰요. 낮춘 다음에 T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만약에 T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T랩이 있으면 그대로 600ml를 계속 놔요. T랩 떨궈버려요. 그러니까 그룹 1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만약에 T랩이 없다. 그러면 T랩이 없으면 가짜약으로 바꿔요. 가짜약으로 바꿔서 항체가 없어졌네? 가짜약으로 바꿔보자. 가짜약으로 바꾸고 다시 항체가 튀는지 아니면 항체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튀는 사람도 있고 안 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안 튄다. 그러면 이 600ml가 유지를 해서 치료가 돼버린 거죠. 그쵸? 근데 튄다. 그러면 이 환자는 가짜 약을 투여를 받은 게 티가 나겠죠. 그쵸? 여긴 티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만약에 이 환자가 600mg을 투여를 해서 여기서 딱 끊었는데 트랩 수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가짜 약을 투여를 해봤더니 26주부터도 관해가 일어나 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해가 일어나서 트랩이 안 튀어. 계속 그대로 가. 트랩이 안 튀고 계속 그대로 가요. 트랩이 안 튀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랑 트랩이 튀는 환자들이랑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많이 나게 하려면 환자군이 많아야 돼요. 그쵸? 모집 수를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짜 약을 넣는데도 안 튀어. 왜냐면 여기서 관해가 다 일어나 버려가지고. 가짜 약을 넣는데도 안 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위약군이 오히려 튀는 사람이 더 적어. 그러면 이게 약효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이 사람들이 환자가 애초에 나을 환자였는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심각한 환자들은 이게 튀는 사람이 좀 많아주고, 만약에 약효가 유지되는 사람이 좀 적어주고 하면 이게 관해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면 좋은데, 이게 관해가 많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플라시보 측정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테가 지금 임상을 2개를 진행하고 있죠. 2개를. 대규모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2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도 한번 볼게요. 그 차이입니다. 바토클리맙이랑의 차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25명 중에 20명이 이렇게 반응을 했고, IgG는 평균 77% 정도 감소를 했고, 여기는 아까 여기 써있네요. 25mm 20명, 여기 25mm 18명, 65% 정도 Ig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gG가 더 많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반응률이 더 좋았다라는 게 이 표에서 집중 되고요. 그 다음에 12주 차에 ATD 리스폰더는 60%, ATD 프리 리스폰더는 60%, 25명 중에 15명이 이제 12주 차에 바토클리마브를 12주를 투여를 해보니까 항체도 떨어지고 갑상선 호르몬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서 항갑상선 약물, 평생 먹던 항갑상선 약물을 끊어버린 거죠. 그쵸? 그게 60%의 환자가 그랬는데 용량을 스텝다운을 딱 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5명 중에 10명으로. 그러니까 다시 갑상선 약을 먹기 시작한 사람이 5명이 생긴 거죠. 15명, 처음에 이 25명의 환자는 똑같은 환자들이니까 A부터 1번부터 25번까지 환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5번까지의 환자는 약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 약물 때문에. 오케이, 좋았어. 약을 끊었어요. 근데 용량을 딱 떨구고 나니까 5명의 환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약을 먹었어야 했어. 아, 호르몬 또 올라가네. 다시 먹어야겠네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스텝다운 시켰더니 약을 끊었던 환자가 다시 먹었다는 건 증상이 심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항체의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도 IgG가 많이 깊으면 깊게 감소를 하면 할수록 효과는 좋다라는 게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환자군인데 33만 명의 환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생기는 환자가 2만여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IMVT 1402번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proportion 비율 of participants who become euthyroid and stop ATD. 그러니까 euthyroid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ATD도 먹지 않은 사람, 평소에 먹던 ATD도 멈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ATD를 멈추기는 가짜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쉽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ATD를 멈춘 사람이 진짜 약효로 인한 효과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경쟁력도 더 세요. 그쵸? 그러니까 바토클리마브의 아까 주요 평가지표는 뭐였어요? 아까 위로 좀 올라가 보면 바토클리마브는 좀 달라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오고 ATD를 증량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Do not increase ATD dose. 그쵸? 증량하지 않은 사람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증량하지 않는다는 건 일부 ATD를 먹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용량으로 먹거나 아니면 ATD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ATD 용량을 감소시킨 사람들, 그렇게 증명을 했는데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ATD를 끊었다는 거는 이게 가짜 약이랑은 차이가 더 심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짜 약 먹는 사람은 ATD를 뭐 줄일 수는 있어도 끊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호르몬이 튀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ATD를 먹고 있는 약이 있으면 ATD를 막 먹다가 갑자기 좋아졌어. 상태가 좋아졌어. 그래서 딱 끊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팍 튀겠죠. 가짜 약 먹었던 사람들은. 그쵸? 근데 진짜 약 먹은 사람들은 ATD를 끊었어. 그래도 효과가 있다면 끊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 약과 가짜 약의 차이가 ATD를 끊냐 안 끊냐는 더 호명하게 차이가 될 거고 극명하게 차이가 딱 날 거고 ATD를 증량했냐 안 했냐의 차이는 조금 덜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도 ATD 약물을 평소에는 뭐 10ml 먹다가 가짜 약 먹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아서 ATD 약을 5ml로 줄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ATD를 줄였다라고 하는 건데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임상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짜 약으로 인해서 ATD 용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끊어버리는 건 쉽지 않다. 가짜 약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로는 ATD를 스탑 ATD라고 돼 있어서 ATD를 아예 끊어버린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이를 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period 1 26주와 period 2 26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600ml 고용량으로 쭉 때려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600ml로 52주간 투여를 해도 약이 안전하구나. 약이 안전하구나 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고요. 600mg으로 쭉 때려 넣었을 때 환자들의 효과도 알 수 있고 관해율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룹 2는 뭐예요? 600mg으로 넣다가 26주간 넣습니다. 26주간 넣다가 만약에 트랩 응답자를 봐요. 만약에 트랩이 없다. 트랩이 없다면 투여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 트랩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트랩 반응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트랩 반응이 없다. 트랩이 없다가 아니라 트랩 반응이 있냐? 트랩 반응자냐 아니냐? 트랩이 만약에 반응한 사람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트랩이 이제 항체가 떨궈진 사람이다. 그러면 꾸준히 600ml를 넣는 거고, 노조도 반응한 사람, 여기 지워야겠다. 헷갈리네요. 다시. 트랩 리스폰더. 트랩 반응자냐? 그러니까 트랩이 줄었냐? 그죠? 트랩이 줄었냐? 트랩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yes. 플라시보로 갑니다. 트랩이 줄었냐? 트랩이 줄었냐? 아니요. 트랩 안 줄었는데요. 그러면 600ml로 가요. 트랩 계속 줄이자 하면서. 항체 이 트랩은 줄여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2에서 이 상위의 그룹은 여기랑 똑같죠. 그룹 1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플라시보를 만들기 위해서 트랩에 대한 반응이 있냐? 그럼 항체가 미리 줄어든 사람이냐? 앞에 26주차에 바토클림 아이메로 맞아가지고 고용량을 때려 박았더니 항체가 많이 줄었냐?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그럼 넌 위약군. 이때부터 가짜약 넣어보자. 그러면 얘가 파바바바바 항체가 다시 튈 거 아니에요. 그쵸? 항체가 다시 튀거나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막 올라갈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막 올라가면 이제 얘랑 비교 분석이 되겠죠. 가짜 약 넣었더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다시 늦네. 진짜 약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계속 떨어져 있겠네. 그러면 뭐예요? 오케이, 약 효과로 인한 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이 두 번째 임상은 26주 임상이고요. 이거는 26주 좀 짧죠. 그죠? 26주 임상으로 좀 짧고 600ml랑 300ml랑 플라시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용량에 따른 이제 데이터 질의 차이를 좀 보는 거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26주 차에 proportion of participants on 600mg who become euthyroid and off ATD versus placebo. 예. 이 플라시보랑 비교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수치이고 off ATD를 투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10명이면 여기 한 70명 중에 한 예를 들어서 600ml 고용량이니까 한 50명 정도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ATD도 풀이다. 50명 너무 많나요? 35명으로 할까요? 왜냐면 아까 50% 정도라 그랬으니까 30명으로 합시다. 30명. 그 다음에 이건 저용량이니까 한 20명. 플라시보는 갑상선 ATD를 끊을 수 있을까요? 한 5명. 운 좋게 끊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30명, 20명, 5명. 이렇게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봐서 이건 진짜 약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위약군과 비교를 해보고 성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토클림합과의 차이 아시겠죠? 그레이브스병의 차이. 임상 설계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뮤노반트가 강조하는 거는 약효가 아닌 이상 ATD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고용량이 저용량보다 효과가 좋다. 이 저용량 300mg이죠. 이 300mg은 이게 아제넥스의 에프가티지모드랑 효과가 똑같은 거고요.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도 이 300mg이랑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mg에서도 숫자가 성공을 한 숫자가 있겠지만 이 600mg이 만약에 숫자가 더 많으면 경쟁사보다 우리 약이 더 뛰어납니다 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본을 보면 여기 두 번째 임상이 N210이고 여기가 240이니까 한 450명 수준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환자를 모집을 하고 있죠. 그만큼 언맷 니즈가 크고 환자군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의 차이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이뮤노반트가 그레이브스병의 효과를 보고 놀랬는지, 그리고 임상에 대한 성공을 왜 자신하고 있는지, 왜 투자 포인트를 2027년 그레이브스병으로 잡고 있는지, 리드 파이프라인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상당한 거고, ATD를 이 지난번 그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막 의사들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있는데, 이 ATD라는 약물이 처음에 잘 들다가도 나중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잘 들고 치료가 돼버리는 환자도 있어요. 그거는 다행인 건데, 많은 환자들이, 약 33만 명의 환자들이 ATD를 먹다가 다시 호르몬이 줄어들면 한 2년 살다가 다시 호르몬이 튀어요. 그럼 ATD를 먹어요. 그때는 좀 안 줄어들어요. 용량을 증량을 해요. 여기 때는 5ml 먹었다가 이때는 10ml 먹어요. 다시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또 튀어요. 15ml 먹어요. 그러다 보면 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ATD 부작용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컨트롤이 더 안 됩니다. 호르몬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로 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병증도 발생을 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떨궈 놔야 되는데, 그 떨궈 놓는 게 지금 ATD로만 했는데, 70년간 ATD로만 했는데, 이 ATD가 1차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보면 다행인데, 효과를 못 보는 언메니지가 너무 크다 이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ATD가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하든지 방사선요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은 갑상선 호르몬을 아예 저하증이 나오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높아서 문제인 걸 낮아서 문제인 걸로 문제를 전가시켜 버리는 것밖에 안 되지, 치료가 아니거든요. 이건 병이 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거든요. 또 저하되면 또 먹는 약이 또 있어요. 평생 투여받아야 되는 약이.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관한 관점으로는 이제 바토클리마비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고, 많은 좋은 데이터를 뽑아낸 거고,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부작용이 없으니까 고용량으로 이제 투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배경도 좀 아시고, 이런 합병증들이 되게 무서운 병이라서 언메니지도 크고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레이브스병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D2TR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지난 DS투자증권에서 D2TRA가 실패할 거다 라는 가정을 하셨기 때문에, 뭐 반박이라기보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널리스트님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판단을 하려면 알아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이게 잘 될 확률이 높다, 아니면 안 될 확률도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D2TRA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또 영상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